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총리직을 맡지 않을 것이며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합당을 발표한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출마 지역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김동연 대표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수위부터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앞으로 인수위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첫 총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총리 후보를 지명할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력한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긴급 진행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이 거취와 관련해서 많이 고민했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 위원장은 다음 정부 청사진을 그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담을 덜고 또 국정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정권이 안정되도록 하는 일에 공헌할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권 도전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안철수 위원장은 5년 뒤 대선을 고려해서 일단 당으로 돌아가 당내 세력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난 뒤에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철수 위원장 어제 오후에 윤석열 당선인과 40분가량 독대했습니다. 이때 국무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윤 당선인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안철수 위원장 외에도 이 총리 후보로 언급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도 독대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큰 변수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첫 총리 지명은 언제쯤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되레 총리 인선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인수위 인사검증팀은 이 압축된 후보군을 토대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증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이면 국무총리 후보에 가닥이 잡힐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인수위 중요 발표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 달 3일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당선인 측은 그동안 국민통합과 양극화 갈등 해소라는 가치에 방점을 두고 총리 후보를 고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선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적극적인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오늘 정순택 대주교를 다시 예방해서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고요. 이후에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오후에는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통화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네덜란드가 유럽연합 국가 중 우리나라 2위 교역국이라면서 오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의 긴밀한 협력 구상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어제까지 모두 합해서 5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인수위는 일단 취임 뒤 100일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국정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선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인수위 각 분과가 이 국정과제 후보군 초안을 정리하고요. 향후 논의를 거치면서 이를 가다듬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오늘 공수처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권한 축소와 폐지까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인수위는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요. 공수처 역시 이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해 편향 수사 논란이 일었다고 진단을 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수사 방식을 변경했음을 보고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김진우 공수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며 사실상 공수처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책임은 공수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들 사이의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와 함께 인수위 공수처 폐지를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비판 여론에 대한 대응책에 폐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우위권을 보장하는 공수처법 24조를 두고도 인수위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조항이 공수처 존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이른바 핑퐁 수사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간담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여성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직접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만들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재부와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기재부의 적극성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당도 기재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해 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규모에 대해선 손실 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한 규모와 실질적으로 얼마를 예산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현재는 이 두 가지를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양당 수석 부대표와 정치개혁 간사를 주체로 하는 4자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해서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든 지도자는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고 어떤 분이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처럼 선당 후사 정신으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주리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방선거 역할론과 관련해선 후보로서 출전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엔 시기가 이른 것 같다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가 이렇게 분주하게 출범 준비를 하는 사이에 제1야당이 된 민주당도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지역에 모두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입니다. 조만간 출마 관련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결심이 섰는지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곧 발표하겠다. 네, 출마 그렇습니다. 여부 또 출마 지역 언제 네. 발표하실 예정입니까?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결심이 쓰신 거네요? 예, 지금 서서 이제 출마는 하는 곳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네, 출마는 이제 합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뭐 공당의 대표고요. 네. 이와 같은 선거 일정, 지방 선거에서 저희 당원과 당에서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고 네. 또 저도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해서 출마는 결심을 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두 곳 중 한 곳은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네. 중에 하나로 해서 저 내일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심은 섰고 결정이 됐지만 발표는 내일 하겠다라는 네, 말씀. 내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공식 발표를 하기로 돼 있어서 네, 아침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듣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지사를 출마하면 모레까지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겨야 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4월 2일까지인데 그때가 주말이어서 네. 모레까지는 주소지를 다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규정상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어제 말씀하셔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통화를 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혹시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이재명 후보와는 그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저와 공동으로 선언한 내용들, 네. 그 정치 교체에 대한 정치개혁, 얘기들, 정치 그렇습니다. 교체 이야기하셨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도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면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서 개헌한다든지 또는 인수위 기간 중에 정치개혁 법안을 전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든지 하는 그 시간 계획까지 다 저희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선거에서 이제 애석하게 졌지만 그와 같은 취지와 내용을 계속해서 함께 추진하자 아. 하는 내용을 주로 얘기를 했고 네. 그 의지를 확인했고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의논을 같이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요. 네. 그 이 후보나 저나 지금 어느 지역에 출마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을 바꾸는 정치 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데 그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방선 어느 지역에다 출마하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속 변수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하셨나요? 출마하는 것이요. 뭐 어디로 출마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뭐 그런 얘기를 전화 통화하면서 특별히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뭐 이런 앞으로의 정치 일정도 정치 교체를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구두선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일에 그 맥이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강한 의지와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네. 정치 개혁. 만약에 시장이 됐든 지사가 된다면 정치 개혁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선거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정치 개혁의 뜻을 가지신 분이 지방자치단체 장에 많이 되신다면 네, 네. 이제 동력을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돼서 한층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민주당이 172석 가진 다수당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받쳐서 할 수 있겠고 오늘 윤호중 대표와 이제 점심하면서 예, 오찬회동 했죠.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예.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교체 그 공동위원회를 양당 합동으로 만들기로 했고 공동위원장을 저와 윤호중 대표가 같이 맡는 것으로 아, 그렇게 결정을 했고, 하셨군요. 네, 예. 아직 뭐 사실은 공개를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네요. 예, 그렇게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실무 책임자들을 지명을 해서 바로 구성을 하고 나눌 것들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하는 개헌,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 또 지금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것들을 바로 액션을 옮길 수 있는 조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향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2명을 뽑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 외에는 이 다른 소수 정당이 뽑힐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서 거대 정당이 복수공천 같은 거를 제한을 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수당들도 후보를 내고 당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실천 옮겼으면 하는 것이 그렇군요.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6일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들은 그렇게 뽑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뽑기 위해서는 이 중대 선거구제를 바꾸는 법 개정을 하거나 그렇죠. 또는 개별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네, 어때요? 그것은- 시간이 됩니까 좀? 시간은 됩니다. 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 공동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예.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것은 지금 거대 양당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서로 양보하면서 네네. 하거나 만약에 법 개정까지 합의가 어려우면
개별 광역단체별로 조례를 거쳐서라도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정치개혁의 의지를 실체에 옮긴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나아가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한 지역에 3명, 4명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조금 다릅니다. 예. 이것은 그 이재명 후보와 제가 공동 선언을 할 적에 연동형 비례제나 네. 또는 권역별 비례제나 그렇게요? 저는 중대 선거구제를 포함해서 가장 이 양당 구조, 이 승자 독식 구조인 양당 구조를 깨면서 다당제를 할 수 있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보고 인수 기간 중에 법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선거에서 애석하게 졌거든요. 그렇지만 네. 아직도 거대 다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먼저 자기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그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네. 그 당의 이제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양당의 합당에 대한 논의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혀 다른 당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합당에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빨리 협상을 끝내 가지고 이제 그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경선 문제도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바깥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뭐 꼭 저만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그 권리당원이 뭐 50%를 차지하는 그 경선 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있어서 박원순 시장 그때 후보가 됐을 때 모델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윤호중 대표도 어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예. 하면서 좀 신축성을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저는 뭐 이런 사소한 조건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큰 틀에서 큰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걸로 해서 대의를 쫓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오찬회동하면서 정치개혁기구 만들어서 공동위원장 하기로 했다는 말씀 조금 전에 해주셨고요. 혹시 경선 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하셨어요? 거의 그 얘기는 안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나왔군요. 그런 얘기가 예. 가볍게 나왔지만 그건 뭐 실무적으로 협상할 노릇이고 네. 저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실무적으로 할 얘기지 그걸 아주 티격태격할 문제는 아니고 큰 판에서 예. 그걸 봐야 되겠다. 그것이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상하세요? 워낙 이번 대선이 박빙이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역시 박빙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하던데. 아마 글쎄요. 사람마다 보는 거 틀리겠지만 저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거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선 끝나고 이렇게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경우는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 선거의 그 어떤 그 뭐 허니문 효과라든지 네. 또 지방선거 3주 전에 그 새 정부가 출범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새 정부 당선인 그러네요. 또 새로 예. 취임하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걸 봤을 적에 민주당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네. 민주당부터 바뀌겠다고 하는 혁신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늘 선동에 겸손하신 서겠습니다. 말씀 해주시는데요. 네. 김동연 대표께서는 일단 출마를 결심하셨고요.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출마 지역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출마 지역 2곳, 서울시장 아니면 경기도지사 2곳 가운데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내일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후보 뛰겠다 이렇게 출사표 던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렇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정식 의원, 안민석 의원, 또 염태영 전 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다들 아시는 분이 있어요. 네, 다들 잘 아는 분들이죠. 네. 두 분 안민석 의원님이나 조정식 의원님은 의정 활동하시고 제가 부총리 할 때까지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자주 뵀던 분들이고 다 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염태영 전 시장님은 수원시장 하실 적에 제가 수원에는 아주대 총장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주 예. 훌륭하신 분이고 그 시정을 정말 잘 이끈 분들이시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지사 선거의 경우는 이번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예. 여러 후보가 그
지원을 하셨고 서울 같은 경우는 별로 후보가 이렇게 뚜렷하게 여러 분이 나온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고 서울시장 출사표 던지신 분들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여러 이야기들은 나오고 뭐 이낙연 전 대표, 임종석 전 실장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분들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좀 서울의 선거 지형이 좀 쉽지 않은 곳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또 서울의 그 특수성이라든지 또 현직 시장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 문제가 좀 감안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민심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예.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에 대한 서울 시민 여러분, 또 수도권 시민 여러분, 또 일부 광역시에서도 관련되시는 일부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당 대표로 선거를 치렀고 패배 책임도 있는데 나오면 되겠냐는 지적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선당 후사 정신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송 대표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투혼을 발휘하셨고 네. 애를 많이 쓰셨죠. 또 반면에 이제 패장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곤 하지만 어쨌든 기회가 이렇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민주당 입장의 상황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주행에서 뭐 그 당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뭐 송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결심을 하신다면 다 같이 참여해서 좋은 모양으로 그 후보를 뽑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울로 출마하실지 아니면 경기도로 출마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뭐 국정을 34년을 그렇죠. 했고요. 예, 오래 또 하셨죠. 예. 경제부총리를 했고 국무조정실장으로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교육, 사회, 외교 이런 분야를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됐든 네. 그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서울이든 경기도든 예. 누구보다도 이 국정 운영을 살려서 음.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교체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민주당과 합당을 또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지금 공직에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부총리 맡으시면서 하실 말씀을 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뭐 예. 소신껏 저는 이제 말씀드렸고 직언을 드렸고 또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 의견 개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사실 작년 초부터 이제 정치하신다 그래서 여야에서 러브콜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결국 어디로 갈까 민주당을 택했습니다. 예. 민주당이라기보다는요. 예.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다 그쪽 요청으로 다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예, 잘 아신다면서요? 예,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저는 제가 그 완주를 할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 네.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양당 강관 양당 구조에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이 방향의 뜻을 같이 하는 적극적인 분하고는 정말 대화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권력구조 개편, 정치 개혁, 예. 부동산과 이 또 교육 문제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정치 이념의 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같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일관된 그런 그 모습 보였고 실천을 예. 보였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것이지 그 뭐 어떤 당 이런 것보다는 그런 그렇군요. 가치와 방향을 따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치 개혁을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여러 차례 한 끝에 고민 끝에 결정을 그렇습니다. 하셨다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이재명 하신 건데. 후보와 민주당이 확실한 의지와 실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일관성 있는 모습을 제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같이 바꾸자 그리고 우리부터 기득권 내려놓자 이런 심정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좀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야기하셨다고 통화를 몇 차례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제가 한 번의 공개 토론과 세 번의 그 두 사람만의 그 긴 시간의 대화 또 그 이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당제 구조 깨야 됩니다. 기득권 이거 깨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집권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도 기득권의 중심에 있는데 왜 이 취지에 찬성을 하는지 내가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변방 출신이고 네. 자기도 그 마이너리티였고 아. 우리 민주당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이 정치판 못 바꿉니다.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해서 예. 앞으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정치판을 바꾸고 이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 선거 끝나고도 지금 그 같은 승자독식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예. 것을 깨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론 이야기도 나오고요. 추후에 뭐 당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 비대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이 후보가 나오는 거는 뭐 조금 그 이르다고 했던가요? 뭐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시간적인 거나 또 대선 직후라서 직접 그런 것보다는 뭐 간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시고 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그 후보들을 도와주시면은 간접적으로 그 같은 뜻을 이루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조금 더 길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중대 발표를 앞두고 계신데 자 간단하게 중대 발표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이제 출마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출마 이유를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그 국가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무허가 판잣집 소년에서 출발해서 경제부총리까지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국정 그 경영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대한민국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를 해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부터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그런 미랄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구체적인 출마 지역 발표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로 안으로 장애인과 도우미들이 갑자기 뛰어듭니다. 쇠사슬로 휠체어를 선로에 묶고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칩니다. 지하철이 역구 내로 들어오자 직원이 급하게 손을 들어 정지시킵니다. 저희의 외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가고자 하는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서 불편했다면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예산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장애인 단체는 약속대로 지하철 시위 대신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시 한번 사과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시위 중단 선언 다음 날 오전 서울 경북궁역. 출근 시간에 맞춰 장애인 단체가 철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전날 시위 현장을 찾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매일 이어오던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삭발 투쟁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4월 20일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으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것입니다. 삭발식 이후 약속대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없었습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각자 흩어져 4호선 해화역으로 이동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인수위 답변을 기다리면서 매일 한 사람씩 삭발식을 이어가고 열차 지연은 없게 하겠다는 게 단체 입장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27번째 순서를 앞두고 잠정 중단됐습니다. 당장의 불편은 해소됐지만 인수위 답변에 따라 언제든 시위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앞서 장애인단체는 출근길 시위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고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특정 장애인단체의 의견에만 기댄 채 시위 방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 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의 권리, 무시되어 왔던 이런 장애인 권리를 외치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갈라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SNS에 뭐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요구부터 하라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전장현을 향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 불편을 야기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은 버리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중재로 지하철 시위는 중단됐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딴 발언으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며 주요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사건과 비교했을 때 기관장 사퇴를 지시 보고한 구체적인 내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을지가 윗선 수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오늘 검찰 수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고발 3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산업부와 8개 산하기관까지 모두 9개에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후 인사 담당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강제 수사를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2차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포렌식하는 등 분석 작업에 들어간 단계이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도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 관련 자료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 일정도 미리 조율할 것으로 보여서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윗선 수사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수사 초기라 예단하기엔 이릅니다. 다만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법리를 토대로 이번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신민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 대해서도 일부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정 인사를 낙점하고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 직권남용이 된다는 판례가 세워진 건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 자료가 다수 확보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부 사건의 경우 당시 산하기관 임원 동향, 그러니까 기관장들의 사퇴 여부를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부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먼저 나왔습니다. 게다가 새 임원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이메일과 문건, 그리고 내정된 인사가 채용 과정에서 떨어지자 이를 청와대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한 정황 등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문건들은 혐의 입증에 큰 역할을 했고 대부분 법정에서도 주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관계자들 진술이 나오긴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핵심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부 수사 결과에 따라 블랙리스트 의혹이 다른 부처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환경부와 산업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통일부, 국무조종실과 과학기술통신부까지 모두 330여 개 산하기관에 대해 사퇴 종용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모든 사건을 한 수사팀에 배당했지만 수사팀 규모를 늘리지 않고 먼저 산업부 사건 수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6개월 안에 징계 절차를 거쳐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HDC 현대산업개발의 등록관청인 서울시가 국토부 요청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 또는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 관련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이 꼽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행정처분 전에 도급 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6개월 안에 등록 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위한 전투 경보가 울렸습니다.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화성 15형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지도로 발사에 성공했다는 화성 17형 ICBM. 알고 봤더니 화성 15형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군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한 발사 영상도 짜깁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발사했을 때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한미 군 당국이 분석을 했잖아요. 이걸 15형으로 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 당국이 발표를 몇 가지 했죠. 근거를 제시를 했죠. 네. 첫 번째 제시한 근거는 미사일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화성 15형은 15형대로, 17형은 17형대로 특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상승 속도, 그다음에 연료 이 소모 연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17형보다는 15형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근거입니다. 네.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영상을 분석을 한 거예요. 방금 보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탁 폼 잡고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서쪽으로 생깁니다. 그림자가 서쪽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서쪽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24일 날 발사 시간은 오후였잖아요. 오후 2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찍어둔 그날 16일 날 미리 찍어둔 영상을 짜집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군의 당국이 제시한 근거 중에 하나고요. 이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오전 그 날씨도 또 하나 있습니다. 날씨가 24일은 좀 흐렸어요. 순환공항, 뭐 앵커님도 가보셨겠지만 순환공항 그 날씨가 굉장히 쾌청하게 나오잖아요, 영상에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 발사한 날씨는 흐렸다는 거거든요. 부옇게 흐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상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이제 화성 17형은 이 괴물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밑에 자세히 보면 노즐이 4개가 있습니다. 백두산 엔진 4개가, 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밀 분석 결과에는 2개만 식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즐이 2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성 17이 아니라 15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이고 이제 그 분석에 대해서 미 정보 당국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단정을 하지 않지만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한미 당국이 하면 북한이 바로 반박하잖아요. 그럴 텐데요. 근데 아직 반박이 없는 아직 거죠? 반박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 반박을 어떤 식으로 할지 실제 말로 할지 아니면 사실 뭐 말로 반박을 하면 이게 이제 논쟁이 될 거란 말이죠. 서로. 아마도 그렇다면
일정 시차를 두고 17형을 한번 다시 발사할 가능성,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 한미 당국은 일단 그 발표대로 이게 17형이 아니라 15형이었다면은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영상까지 만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3월 16일 날 이제 쏘았는데 지금 최초 우리 합참에서 분석한 건 한 20km 고도에서 폭발이 됐다. 실패한 걸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도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어쨌든 그게 폭파가 돼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그걸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의 업적, 다시 말하면 그 영상과 이춘희 아나운서가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ICBM, 다시 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니트맨 3나 또 중국의 동펑 47보다도 더 크고 뭐 소위 별명이 괴물 ICBM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막강한 무기를 우리 지도자는 개발했다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본인의 치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 실패를 했으니까 체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15형은 이미 2017년에 이미 쏘아서 성공을 한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작을 해서 다시 말하면 탄두 무게를 좀 줄여서 고도도 높이고 거리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으로 포장했을 가능성. 내부적인 이유죠. 국방부도 내부적인 이유가 좀 더 큰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다시 말하면 1월 초에 핵과 ICBM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겠다고 시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추가 도발, 그러니까 한 번 더 진짜 화성 17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아닙니까? 태양절. 110회 생일이죠. 그때 즈음에서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물론 북한은 이제 작년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공언을 했고 5대 과업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다탄도 ICBM이라든지 고위력 탄두 개발이라든지 또 정찰위성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제시한 5개 과업 중에 하나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나가지만 결국 그 하나하나의 무기 개발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시점에 한단 말이죠. 그런데 4월 15일이 김일성 110회 생일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뭐 매우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날이죠.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ICBM을 다시 말하면 정찰 위성으로 포장을 해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번에는 1000km 정도밖에 사거리가 안 나갔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실제 각도를 좀 낮춰서 그렇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추가 핵실험도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15형을 17형이라고 조작해서 이제 발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대내적인 요인 짚어주셨잖아요. 북한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물론 고도로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지금 그 17형 처음 발사할 때 폭파하는 것도 봤고 이번의 영상도 북한 주민들이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조작인 걸 북한 주민들이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사실을 다시 말하면 16일 발사 실패한 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있다면 그건 뭐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영상으로 나온 것은 사실과 다르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은 철저하게 통제와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취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는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직접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ICBM 발사 직후에 북한이 선전 일꾼 대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전 일꾼 대회는 글자 그대로
통제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일꾼들을 모아서 이제 통제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사상을 강화하고 그런 움직임들은 역시 이런 일련의 실패로 인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래서 드러나긴 말은 못하지만 자기들끼리는 그 말이 퍼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동요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철저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앞서 핵실험 이야기하셨는데 북한이 이제 6차례 핵실험했고 이제 7차 핵실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성사진 분석 결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아시다시피 2018년 4월에 기자들 모아놓고 이제 폭파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에 가면 갱도가 4개가 있습니다. 1, 2, 3, 4번이 있는데 그 4개의 갱도 중에 1번 갱도는 한 번 사용을 하고 1차 핵실험을 하고 폐쇄를 했고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폭발하는 장면이죠. 몇 번째 갱도입니까, 저거? 지금 이제 4개 갱도 중에 3개 갱도를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3개 갱도를 폭발했는데 4개 중에 1번, 2번 갱도에서 사실은 2차부터 6차까지 5번 실험을 했습니다. 갈래가 그렇게 5갈래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번 갱도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포착되는 것이 3번 갱도가 지금 복구하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옆에 새로운 통로를 뚫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통로를 뚫는데 대략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위성에서 포착한 그때부터 대략 날짜를 환산하면 4월 중순 20일 그 어간이 되는 겁니다. 그 어간에 7차 핵실험, 다시 말하면 모라토리움이 ICBM과 핵실험이었기 때문에 ICBM 모라토리움은 이미 파기했고 남은 건 핵실험이거든요. 핵실험이 왜 필요한가? 작년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력이 좀 낮은 그 탄두를 실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의 대상은 바로 전술핵 무기, 가볍고 위력이 좀 작은, 그렇게 해서 북한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실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 상황을 두고 지금 핵포기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핵무기를 내려놓고 나서 오히려 위협을 많이 받는 경우들 보면서 좀 그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저는 이제 지금 오늘 화성 15냐 17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보력으로 그걸 확인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15형이라 하더라도 이미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것이고 성능이 높아진 것이고 한국과 동맹국과 미국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핵 포기하고 저렇게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고 리비아의 카다피도 핵을 내려놓고 비참한 결과를 얻었고 그렇다면 이 핵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갖는데 동기부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마음을 전혀 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018년이면 비핵화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미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자발적 핵 포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면 이제 핵 포기를 강요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일이 우리에겐 과제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추가 도발, ICBM 추가 도발 가능성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드렸습니다.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오늘 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새로운 총리 후보 지명도 속도를 낼 것이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출마 후보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도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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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철수 위원장 후보 단일화와 합당 선언 때 보면 행정 업무에 관심을 드러내면서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총리직을 맡는 것 아니냐, 공동정부 구성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맡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인수위원회와 이제 공동정부 협의 구성에 같이 협의하겠다 이렇게 단일화할 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은 맡았고 공동정부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 총리직을 맡지 않는 게 우선 당의 기반이 없잖아요. 당의 기반이 없으니까 물론 총리를 하고 나서도 당의 기반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 선거는 내년이거든요. 네. 만약에 당대표를 의식하고 있다면 지금 총리로 들어가는 게 좋은 정치적 선택은 아닐 겁니다. 아마. 네. 아마 그걸 생각했음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네. 경기도지사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의 기반을 쌓아놓고 이제 결국은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선을 생각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를 의식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아끼고 있습니다만 당권을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5년 뒤에 대권을 다시 도전할 텐데요. 대권 가도에서 이번 선택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유, 그건 뭐 전혀 지금 예상할 수 없죠. 아직 먼 상황인데 저는 그때 지금 좀 전에 인용하신 것처럼 분명히 단일화 때 행정 경험이 본인에게 제일 부족한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총리든 뭐 부총리든 뭐 장관이든 무엇이든 행정부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게 그때 얘기했던 명분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조금 의아합니다. 행정부에서 일할 걸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권성동 의원이 인수위원장하고 총리까지 하는 건 좀 욕심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었죠. 혹시 내부에 무슨 뭐 알력 때문에 뭐 고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그 안랩 주식이 문제다. 특히 총리를 하려면 지금 안랩 주식을 전체를 백지 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은 백지 신탁 같으면은 그걸 본인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말 그대로 신탁해 놓는 맡겨놓는 건데 회사에다가 우리는 그걸 2달 내에 처분해야 되거든요. 60일 내에 처분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공채로 전환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혹시 그런 점이 조금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긴 조금 뭐 어렵다, 꺼림칙하다. 이런 혹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다면 그건 선택을 조금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행정 경험이 부족하니까 행정부에서 뭐라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당으로 돌아온다면 내년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1년 정도 하든지 뭐 2년 정도 하든지 하고 그러면 총리를 지낸다고 하면 체급이 훨씬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앞으로의 행보 이제 그 대통령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는 건 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럼 대통령까지 다시 나오는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대표도 아직은 사실은 털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의아한 선택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충전이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직에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겠다는 얘기로 전 들리고. 그렇게 읽으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에는 기반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안 대표가 안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어요. 중도 진보적 성향을. 그러다가 이제 또 보수로 이제 강하게 또 우쪽으로 온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보수 정당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경선에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노 교수님 말씀도 전 뭐 100%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있다가 총리를 하다가 총리하면 1년 이상 하지 않겠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다면 그때 막 당에 돌아와가지고 내년에 당대표 선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 고려가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재충전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의 보시는군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직 같은 거 혹시 하실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본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합당 이후에 어쨌든 그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당연히 저는 뭐 제가 당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하신다 그러면은 그분은 뭐 당연히 환영해야죠. 그 선대위원장 역할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은 그러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라는 거는 당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 정당을 이제 공개당했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 계열 정당과의 인연은 별로 없으셨거든요.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안철수 위원장의 당내 역할을 환영한다 하면서도 선대위원장직은 당과의 일체화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환영한다고 하지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표니까 당 대표직이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좀 경계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좀 전에 얘기하신 재충전하고 이것과 연결해 보면 예전에 안철수 위원장이 뭔가 선거 끝나면 항상 외국 가시잖아요. 그랬죠. 절대로 외국 가면 안 됩니다. 정치는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현장에서 항상 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정치를 하면서 정말 뭐 속된 말로 뭐 밑에 굴르기도 하면서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야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선대위원장을 반드시 본인이 하겠다고 고집을 해야 됩니다. 여준석 대표가 뭐 당에서 해전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무총리도 만약에 본인이 하겠다고 막 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거 무시할 수 없었겠죠. 공동정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마 그걸 고집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선대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저 당에 지금 국민의힘엔 뿌리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른바 굴러온 돌이고, 그러니까 세력도 없고 뭔가 그 당 내부 사람들이 본인에게 어떤 뭐 은혜를 입은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많은 사람을 당선시키면 설사 또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철수 대표의 뭐 지원 유세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서 은혜를 입는다면 그게 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 뭐 단독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공동이건 뭐건 간에 본인이 열심히 뛸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당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민간합동위원회 지금 위원장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었잖아요. 그럼 민간합동위원회 위원장도 안 맡을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민간합동위원회 글쎄 위원장 그렇게 욕심낼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당에 뿌리 내리는데 더 중점을 두고 행보를 민간합동위원회도 아무래도 행정 쪽에 가까운데 어쨌든 정치인들이요 그동안에 쭉 역정들 경로 전성을 좀 보면은 정치인들이 역시 당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가 아직은 한 명도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그게 인지도가 높고 그렇더라도 그래서 당에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도 민주당 고문입니다만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경선에서 이겼습니다만 결국은 그 당의 기반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렇군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에 뭐 단일화했습니다만 세 번째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아마 대권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 한계도 느꼈을 거예요. 소수 정당 후보의 한계도 느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제1야당 뭐 여당이 됐든 제1야당이 됐든 큰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에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예. 분명히 그런데 지금 당대표 선거는 내년에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만약 뭐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당대표 선거 나간다고 된다는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이 무슨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간접적인 영향에 미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얼마 6월 1일 날 있는 지방선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좋은 기회인 거죠. 안철수 위원장이 어쨌든 뭐 당에서 본인이 뭐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때도 중도 표심의 어떤 호소력이 있다는 건 대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모든 지역 당의 어떤 그 이 선거에 전국을 다 돌면서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거기 당선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떨어지는 사람들도 정말 안철수 위원장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 이런 쪽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당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뭐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에 기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딴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그게 지방선거가 됐건 당권이 됐건 말이죠. 결국 당의 구성원들은 이 사람이 과연 이 정당에 어떤 기여를 했냐를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선거 때 막 활용하고 좋은 말로 활용이지만 뭐 이용하다가 막상 선거 다가오면 당신 한 건 뭐 있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에서 한 게 뭐 있어?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또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든 안 맡든 간에 이번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단히 다니면서 지원 요새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당심을 얻는 행보 중요하다. 어떻게 행보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물어보기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 후보 지명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르면 3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하마평 여론의 인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김병준, 임종영 전 지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3일이면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떤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다 거론되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인데 죄송하지만 보기엔 너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연세가. 그렇군요. 뭐 나이가 많다는 것이 좀 흠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정부에 더구나 정권 교체가 되어가지고 첫 초대 총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국민들이 정말 뭔가 새롭게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좀 참신함을 줘야 되는데 너무 좀 익숙한 분들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점에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면 또 이제 그야말로 좀 참신하다 그러면 또 경륜이 부족한 거 아니야 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렇네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러다면 뭐 화합형을 선다 그러면 그야말로 호남 출신 얘기하는데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초대 총리들 거의 대부분 다 호남 출신 아니었습니까? 김부겸 총리만 빼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뭔가 조금 더 선택지가 물론 저분들밖에 없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다른 분들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점에서 조금 상징성이 더 좀 높은 분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후보군 언급하는 과정에서 임종연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기 이 5분 외로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 혹시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야 항상 완전히 의외의 인물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하마평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검증 차원이라고. 언론의 검증을 보는 거죠. 여론이 어떤가를 이제 띄워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개인적인 차원의 도덕성 이런 거 이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노 교수님처럼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 실용 통합을 중시하는 이제 개념인데 이 첫 총리가 이분들이 과연 통합과 경제와 실용이 어느 정도 걸맞을까? 다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다 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전 여기 있는 분들 이외에도 다른 분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냥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 적도 있고 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노무현 네. 정부 때도 총리도 했었고 말이죠. 이런 것도 있고 경제통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경제팀과 안보팀을 엮을 수 있는 통합해낼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야 된다는 거잖아요. 총리가. 그렇습니다. 경제 통합을 계속 이야기하고 통합이기 있거든요. 때문에 실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도 한덕수 총리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뭐 많이 있겠죠. 다른 변수도. 예. 한덕수 전 총리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방선거 반드시 이기겠다 다짐을 하고 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한 발언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직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문재인처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에 민주당은 어떤 후보들이 출마를 할까요?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 뉴스큐에 김동연 대표 출연을 해서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데 경기도지사 출마할지 서울시장 출마할지는 내일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차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게 뭐 당 차원에서 전체적인 의사를 모은 게 아니고 네. 일부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러죠. 애드벌룬을 좀 띄운다고. 애드벌룬 띄워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좀 보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정말로 뭐 이런 데서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 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요. 네. 우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보 아닙니까? 예. 그 지금 대선 패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른 뭐 송영길 대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명분이 부족하고 네. 또 지금 아까 윤호중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 인천 쪽이죠. 네. 인천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잖아요. 인지도야 물론 대단하지만 네. 서울 그 지방선거는 특히 뭔가 조금 이렇게 접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과 뭐 그런 점도 좀 부족하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명분상으로 뚜렷하게 뭐 저분을 꼭 내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보면은 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분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대선 결과가 예. 서울은 이제 국민의힘이 5% 이겼거든요. 경기도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이겼고 아마 그 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예. 이제 그 승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서울보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9인난이고 네. 경기도는 몇 명 이제 거론되고 아까 뭐 김동연 전 총리, 부총리 같은 것도 그런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고문 차출론도 나오는데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선거에서 예. 진 후보 네. 그리고 선거에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는 일단 좀 이렇게 좀 뭔가 성찰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 문법입니다. 그런데 예. 선거 불과 얼마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네네. 이분들 거론하는 건 이분들에게도 전 썩 좋은 일이 아니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는 인천이 정치적 기반이에요. 근데 서울에 갑자기 나오는 건 명분이 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가운데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5대 공천 원칙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당 내부에 지금 반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예외 없는 기준을 적용하겠다면서 청년 후보 공천 30% 보장 그리고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들은 공천 금지 또 다양성의 원칙, 미래 비전의 원칙 이렇게 5가지 공천 원칙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있는 분 나오지 못한다,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전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네. 지금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김현미 전 장관이라든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뭐 어디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을 보고서 이제 듣고서 이제 저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은 공천을 안 하겠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천 취지, 그러니까 공천을 그건 당연히 정말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들은 공천을 받지 못한다. 그건 당연히 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은 뭐 다양성 원칙이라든지 뭐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건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있는데 심판받은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김현미 전 장관이 경기지사든 뭐든 나온다. 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묻겠다는 상대 진영에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를 좀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집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런 기준은 저는 상당히 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기준.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심판받은 정책이 꼭 부동산 정책뿐만인가 당내에서 또 경쟁자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그건 관점에 따라서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최저임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양성, 미래 비전 이런 건 뭐 언론적이고 상징적인 얘기이긴 한데 좀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후보 공천 30% 보장 같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네네. 그러나 나머지들은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너무 규범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경기지사 출마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계 은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저는 얘기는 되고 있다는 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처럼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하는 건 명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경기도에 아무런 연구원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전적으로 전적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특히 서울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또 밑에 민심 특히 영남 지역이라든지 호남 민심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프레임 또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불리한 그런 것들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물론 경선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이번에 또 출마하고 지난번 대선 출마하셔서 그때 후보에서 탈락하시니까 이번엔 좀 쉬고 그야말로 재충전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보다 아마 주위에서 더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생각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명분도 없고 생뚱맞아요. 대구가 워낙 유승민 하면 대구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경기도 출마한다? 그렇군요. 그건 아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얘기인데 저도 일단 너무 생뚱맞게 들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알려진 정치인이라도 그럼요. 본인이 어디서 활동해왔고 지역 기반이 있는지 보고 공천하고 출마하자 이런 두 분 말씀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노동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에 합류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로 동시에 거론된 김동연 대표는 최종적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사 출마 변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확진자로 분류가 돼 있었다는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동명이인이 자기 이름으로 검사와 약 처방까지 받았는데 병원도 방역당국도 본인이 알리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시험관하기 시술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을 찾은 오모 씨.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진료 지원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오 씨가 확진자인 것 같다며 갑자기 다른 방으로 보내 격리 조치한 겁니다. 하지만 오 씨는 지난 14일 난자 채취를 위해 PCR 음성 확인서를 받은 뒤로는 검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확진 그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의심 아닌 의심을 하잖아요, 병원에서는. 질병청에서가 보낸 창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확인을 해야지 여기 자체 병원에서는 이거는 처리해드릴 수가 없다.
결국 임신을 위해 복용해온 약 처방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확인했더니 본인이 광명시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양성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안 했다는 것도 1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짝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불편하지 않게 빨리 대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YTN 취재 결과 광명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건 오 씨와 5살 차이 나는 동명 이인이었습니다. 다른 오 씨는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전화 진료로 약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23일 날 내원해서 확진 받으신 거고 3월 26일 날 전화로 제가 한 보통 3일 정도 있다 전화를 연락을 보통 드리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유는 병원의 실수. 79년생 고양 시민 오 씨가 지난 2004년 광명시에 살 때 해당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병원이 84년생 오 씨 접수를 하면서 예전 오 씨로 착각한 겁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그러니까는 그 환자가 발생하면 그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발생 신고할 때 주민번호를 그러니까 동명 이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84년생 오 씨도 뒤늦게 다른 사람으로 등록된 걸 알아채고 보건소에 정정 요청을 했지만 병원 시스템에는 반영이 늦어 다른 오 씨가 피해를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알려주고 수정을 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 병원 실수를 찾아낼 시스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정 요청도 늑장 반영이 된 겁니다. 의료법상 단순 실수는 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오 씨처럼 병원 실수로 확진 여부가 잘못 입력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서 일단 신고하면 이를 일일이 검증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 실수로 생긴 일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한 방역당국의 확진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을 넘겼습니다. 양측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오늘 5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입장 차는 있지만 일부 핵심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쟁의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지금 전황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일단은 키이우하고 이제 하르키우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은 다소 이제 지금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예.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주로 지금 그 남부 지역에 그 마리우폴 쪽에다가 전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전반적으로 아마 러시아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군사적인 장악보다는 지금 크림반도와 가까운 남부 지역에 지금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목표를 지금 다시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예. 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터키에서 이제 5차 협상을 했는데 네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지금 아마 핵심적인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중립화의 문제인데, 이거는 러시아가 처음에 침공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내걸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두 가지 용어로 함축이 됐죠. 우크라이나의 그 무장 해제하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현행 지도부의 교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상당히 친러적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괴뢰 정부를 세우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지금 이 전역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물러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나토 가입 저지의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동부 지역에 이 분리 독립을 시도를 했던 이 돈바스 지역의 2개 공화국들 도네츠크하고 이제 루간스크죠.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자치권 또는 분리 독립을 인정받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마 러시아가 최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전역에 이 목표는 지금 한 발 물러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 3월 말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도 지금 공세 종말점에 다다르면서 이거는 실현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유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겠다. 이런 쪽을 좀 이제 약속을 제도화시키는 선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고유 이익을 보장받는 선에서 협상이 귀결된다면 귀결이 될 텐데요. 아마 이 정도로만 협상이 귀결이 돼도 러시아가 당초 입장에서 상당 부분 지금 물러난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토도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런 그 협상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틀을 어떤 용어하고 어떤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가령 뭐 중립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토 가입을 유보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가령 그러나 EU 가입은 변함없이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그렇군요. 나토 가입은 언제든지 또 열려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돈바스 지역의 이 분리 독립 같은 경우도 이게 완전히 이 분리 독립을 승인한다가 아니고 그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한다. 이게 과거의 조지아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경우에는 이것도 또 나중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 지금 러시아가 내심 바라는 거는 크림반도와 인접해 있는 남부 지역의 전명한 영토에 대해서 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서 관할권을 임명을 받는 건데 이건 아마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아마 이런 조건에서 휴전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아마 경제 제재를 안 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는 병력 소모도 심한데 주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전비가 엄청나게 이제 상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하게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뭐 앞서 러시아가 약속을 2번이나 어겨서요. 민스크 협정도 어겼고 부다페스트 양해 약속도 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번 협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뭐 서방이나 러시아가 안전 보장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게 보장이 돼야 약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보장책으로 했던 것이 바로 찾았던 것이 나토 가입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제는 그 베오그라드 이 협정처럼 그냥 이제 말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침공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는 약속 자체를 담은 걸 해줄 텐데 사실은 국제관계의 그 현실이 이 아무리 협정을 해봐도 한쪽이 약속을 어기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거 도리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사태 때도 여실히 우리가 지켜봤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분단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나 봐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황 자체를 지나치게 이제 좀 도식화해서 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분단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이 동부 지역의 돈바스 지역 일부하고 크림반도 옆에 붙어 있는 지금 만약에 마리우폴이 함락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지역을 일부를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동남부 일부가 러시아령으로 귀속이 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러시아의 괴뢰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잃겠지만 우리처럼 완전히 이렇게 뭐 절반 정도로 분단이 되는가 이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제가 볼 때 러시아가 지금 전황에서 그런 욕심까지를 부리면 점점 더 아마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푸틴 체제가 22년째 중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 푸틴이 지금 만약 이 상태로 물러나게 된다면 또 국내 정치에서 역풍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푸틴도 지금 아마 따지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이 전쟁을 고집하다가 더 국내 정치적으로 권력 엘리트 이반들이 심해지고 자기 그 권력 기반이 약화되는 걸 감수할 거냐 아니면 지금 조금 모양새를 구기더라도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지금 면이 좀 안 쓴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 러시아 권력 엘리트 내에서 푸틴을 대체할 만한 인물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기가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양보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침공 자체가 워낙 평소에 푸틴이 보여주는 행태하고는 또 조금 다른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굉장히 아집에 빠지고 이런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푸틴이 지금 나름대로 정확한 손익 계산에 따라서 이 물러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지금 관심거리고요. 만약에 이 불합리한 결정이 뭐 전술핵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또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뭐 푸틴은 학살자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좀 미국 정부에서도 수습하려고 하고
근데 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중국하고도 그렇지만 일종의 게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가치와 관련된 그리고 정치 체제와 관련된 그 경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도 권위주의하고 전체주의 이게 혼합된 체제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지금 대립처럼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뇌리에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적으로 이런 이 인권을 억압하고 이런 독재가 종식돼야 된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저게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노회하거든요. 계산된 발언이다. 예, 저는 어느 정도 계산된 발언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 4월 초나 중순 되면 러시아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약간 모호한 표현에서 그래도 그 우크라이나의 이 조금 중립화, 다시 말하면 나토 가입, EU 가입은 받아들이는데 나토 가입은 유보하는 형식.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자치 확대된 이런 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마리우폴이나 이런 지역에서 적어도 그 친러계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그 정책 의사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그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지금 러시아 안보다는 좀 더 물러난 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적어도 휴전은 다음 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루어지면 중순쯤 초중순쯤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그 다음에는 좀 잔인하고 장기적인 전쟁이 지속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놀랄만한 톤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라든가 나토 국가들이 직접적인 뭐 전투기라든가 첨단 무기 이런 걸 제외한 뭐 대전차 장비라든가 대공 장비 같은 건 꾸준히 지원을 해왔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력이 차츰 소모되어 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4월 제가 볼 때는 중순이 되면 러시아가 다른 쪽에 있는 전력을 끌어다가 이 손실을 보충할 만한 여력도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휴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결국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고진영이 내일 밤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서 자신의 올 시즌 2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승자가 연못에 뛰어드는 퍼포먼스로 유명한 이 대회는 내년부터 다른 장소에서 열려서 올해가 마지막 연못의 여인을 가리는 해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2004년) 박지훈을 시작으로 모두 6명의 한국 선수가 우승의 기쁨과 함께 뛰어들었던 토키의 연못. 오는 일요일이면 2022년의 주인공이 가려지겠지만 대회 장소가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2019년 대회 우승자인 고진영은 마지막 장면을 볼 수 있는 올해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힙니다. It was first time jumping in the swimming pool in my life. So I scared a little bit but I had to jumping. I can do it. Okay. 34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가면서 9주째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고진영은 올 시즌 평균 타수와 그린 적중률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드라이버 샷을 똑바로 보내는 고진영에겐 페어웨이가 좁은 이 코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지난주 흔들렸던 짧은 거리에서의 아이언샷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Under 100 meters wasn't good in last week. So I had a lot of wedge game yesterday on the range. I hope better to play under 100 meters in this week. 박인비와 이미림도 두 번째 연못 입수를 노리는 가운데 지난주 생애 첫 우승 기회를 놓친 안나린과 최혜진은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달성한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타바타나키과 지난주 깜짝 우승으로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오른 티티쿤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예 태국 선수들의 우승권 경쟁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봄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동해안 지역만 내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 사이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최고 20mm, 강원 산간으로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륙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은 10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대구 1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날이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